안녕하세요. 와인쟁이 부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저희 부부 두 사람이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소개부터 부탁드려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한건섭입니다. 현재 와인 유튜브에서는 건빵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프렐리 와인하우스의 와인 양조 디렉팅을 맡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WAA 크루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와우. 와. 여러분이시죠? 네. 사실 저희와는 인연이 오래된 분이세요. 워낙 와인 분야의 전문가셔서 저희도 자료를 수집하거나 공부하다 보면 대표님의 자료를 참고하게 되곤 했었거든요. 대표님은 내추럴 와인 메이커였고 현재는 국내 내추럴 와인 전문 수입사 네이처 와인을 운영하고 계시니 저희 기준에서는 국내에서 내추럴 와인에 가장 정통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된 거고요. 정말 이렇게 먼 제주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제주도 와서 두 분과 함께 네. 이렇게 말씀 나누고 영상도 찍을 수 있어서 네.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내추럴 와인에 대한 영상을 업로드를 한 적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도 계실 테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추럴 와인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맞아요. 대표님, 내추럴 와인이란 도대체 뭘까요? 사람마다 대답이 다르겠지만 네. 저에게 있어서 내추럴 와인은 조금 오글거리긴 하는데 태초의 와인을 찾아가는 여행인 것 같아요. 오. 아. 그게 약간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도 인류가 항상 와인을 생산해 왔고 네. 와인을 마셔 왔고 그 오래전에 태초의 와인이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재미가 너무 흥미롭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내추럴 와인을 접하다 보면 내추럴 와인의 종류도 궁금해요. 소비자마다 기호가 있듯이 저도 제가 선호하는 내추럴 와인의 타입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내추럴 와인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자극적이고 개성이 강한 네. 펑키한 스타일의 펑키 내추럴 타입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마시기 편안한 클래식 내추럴 와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래식 내추럴 와인을 전적으로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와인을 시음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을 균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따금 개성이 강한 와인을 만나면 새롭고 재밌지만 같은 와인을 다시 한번 시음하기보다는 그런 새로운 와인을 각각 하나씩 마셔보게 되는 경험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더 마셔보고 싶고 집이나 매장 셀러에 쟁여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와인들은 보통 클래식한 와인들이었었어요. 아마도 그 이유가 클래식한 와인이 집 앞에 마트에 가도 판매하는 일반적인 와인들이 있죠. 네네. 그 와인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익숙하다 보니까 그곳에 더 끌리는 것 같아요. 반면에 펑키한 스타일의 내추럴 와인은 어떠한 것들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자극적인 건 가끔씩 마시면 너무 흥미롭고 재밌는데 매일매일 데일리로 마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저도 그런 펑키한 스타일들이 되게 재밌거든요. 네. 매일 한식만 먹을 순 없잖아요. 가끔 새로운 국가의 음식을 먹고 싶은 것처럼 다양성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내추럴 와인에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에 대한 글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와인에 대한 아주 뚜렷한 철학이 있는 생산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내추럴 와인을 많이 만나보고 느껴본 결과 대부분의 내추럴 와인 생산자들이 약간 공통된 철학이 있는데 하나가 자연을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가 오로지 포도원을 사용해서 와인을 생산한다? 다르게 말해서 한 병의 와인이 완성되기까지 네. 오직 포도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에서 구독자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원래 와인은 포도로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요.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든 생산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와인도 기호식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량 생산도 해야 하고 품질의 균질성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첨가제라던가 보존제가 들어가게 되고 와인 기술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허용한
사용하는 와인 첨가제가 대략 60종 정도가 있는데 와, 60가지요? 많다. 이 종류가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와인 생산자에 따라서 첨가제를 한 종류 혹은 세 종류, 다섯 종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많은 생산자분들이 포도 외에는 첨가제 사용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세요. 하지만 와인이 그들에게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첨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한두 종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정말 많은 내추럴 와인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진짜 내추럴 와인인지를 소비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이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네. 지금 마시고 있는 내추럴 와인 생산자랑 동거동락하면서 와인을 만드는 방법. 근데 이거는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요. 거의 네. 불가능에 거의 가까워서 대표님만 가능한. 네. 두 번째 방법이 네. 와인에도 시스템이 있잖아요. 국가, 지역, 품종에 따른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 근데 이 특징들 외의 캐릭터가 나오면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알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내추럴 와인들이 상당히 독특한 풍미가 있다는 점은 정말 그것만큼은 공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클래식한 내추럴 와인들은 또 맛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클래식한 내추럴 와인을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아는 그 맛이에요. 예를 들어 와인을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새로우시겠지만 네네. 기존의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와인을 드셔보시고 익숙하시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보르도는 어떤 맛? 네네. 이탈리아는 어떤 맛? 그것과 큰 차이가 없어서 오히려 클래식 와인을 그래서 즐기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평소 자기가 마시던 와인과 크게 스타일을 달리하지 않으면서 내추럴 와인이니까 좀 네. 더 자연 친화적인 와인이라는 생각에 뭐 양조 방법을 좀 더 신뢰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내추럴 와인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내추럴 와인이라고 와인 양조의 전체적인 틀을 벗어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추럴 와인을 만드는 포도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뭐 양조장에서는 어떤 과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생각보다 짧을 것 같습니다. 내추럴 생산자분들을 보면 포도밭에서 합성태배라든가 살충제, 살균제를 뿌리질 않아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꼭 네.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태비를 사용하고요. 기계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포도밭에서 이제 동식물들과의 사이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동물들을 활용한 이러한 재배법을 다 유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양조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재미가 없는 게 현대적인 기술이 거의 다 배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단순해요. 압착, 발효, 걸러내기, 병이 끝이에요. 와. 그러다 보니까 내추럴 와인 소개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너무 단순한 시스템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게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추럴 와인에서는 때루아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이 내추럴 와인에는 첨가제를 정말 최소한으로 넣으려고 하시잖아요. 네. 특히 이산화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소량의 이산화황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혀 쓰지 않으려면 양조하는 과정에서 분명 더 깨끗하게 공정이 관리돼야 가능한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입니다. 정말 티끌 하나 없을 정도로 깨끗한가요? 이거는 조금 네. 예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추럴 와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네. 브렛 있죠. 네. 브렛이란 약간 쿰쿰한 네. 느낌, 마곡간 같은 향. 맞아요. 이 브렛이 균인데 네. 사실은 원인은 오염이고 따르케는 개성과 감정 특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감정 특징이요? 브렛은 오염에 의해 발생하지만 누군가는 이 브렛으로 인해 나타나는 풍미를 굉장히 사랑을 하고 즐깁니다. 깨끗하면 브렛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규모가 크고 네. 위생관리가 철저한 이러한 와인하우스에서는 네. 약간 클래식한 내추럴 와인을 만들기에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전 공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곳일수록 우리가 평상시에 마시던 클래식한 스타일의 내추럴 와인을 양조하는 것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신 한 거죠. 가지 그렇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포도밭 관리를 할 때는 뭐 바이오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경작을 하나요?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내 철학대로 하는 경우가 많나요? 내추럴 와인 자체가 정확한 법적 규정이 없지만 양조 쪽은 어느 정도 이제 잡혀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포도밭 관리는 현 시점에서 네. 올가닉이나 바이오다이나믹을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오랫동안 와인을 생산해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아. 본인 스타일대로 내추럴하게 재배를 해오는 분들이 꽤 아. 아직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사실 저희 부부도 세계 와인 산지를 여행하면서 정말 많은 와이너리를 방문했었지만 그 안에서 한국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실제로 와인 양조 현장에서 한국인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대표님은 근데 와이너리에서 직접 양조까지 해보셨잖아요. 대표님은 그럼 어디에서 와인 양조를 해보셨나요? 우선은 기본 베이스는 영국 스파클링 와이너리에서 있었고 그 업무를 마치고 이제 연구실에서 근무하다가 네. 더 나아가서 프랑스 남부 루시옹 쪽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프랑스 안에서도 사실 와인 양조에 있어서 가장 좀 혁신적인 도전을 많이 하는 지역이 랑구독 루시옹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호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 지역을 선호했고 지원서를 넣었는데 막상 가서 일을 해보니까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르게 첨가제도 하나도 없고 네. 재배 방식도 아무런 것을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그곳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회의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보고 싶으셨는데 너무 클래식한 양조 방식이어서요? 네, 저는 정말 힘들게 공부해서 첨가제나 엔지니어링 기술이나 이런 걸 다 공부했는데 네. 그러한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보이더라고요. 그곳에서는. 그래서 환경이 너무 좋았나요? 너무 천혜의 환경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 그곳에서 근무할 때가 제가 내추럴 와인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아. 네. 그리고 현재는 프렐리 와이너리의 와인 메이킹을 디렉팅 하시는 거예요. 네, 양주 디렉팅을 하고 있는데 프렐리와의 만남은 굉장히 의미가 커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좀 와인. 이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추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와인을 안 마시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와인을 마셔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제주도까지 내추럴 와인 한 종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와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가져온 와인은 프렐리 와인입니다. 품종은 CB 피누고요. 오렌지 와인인데 오늘날에는 엠버 와인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프렐리 와인을 제가 자세하게 테크니컬 노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너무 궁금해요. 궁금해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제가 프렐리를 만나게 된 지가 4년 전입니다. 그때 제가 슬로베니아를 투어 갔을 때 프렐리 와인하우스에 갔었는데 제가 만나 뵀던 시점이 프렐리가 2대 생산자까지 밖에 없었어요. 1년 전에 양조를 책임지시는 남편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분 성함이 베로니카인데 네. 베로니카가 와서 저를 안내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남아있는 그 유작을 다 판매하고 네. 프렐리 와인하우스는 닫을 예정이었었어요. 어. 원래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듣고 와인도 마셔보고 뒤로 가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아드님이 있고 따님이 있는데 따님이 원래 패션 쪽을 전공하고 있는데 양조를 배워서 이어갈까를 고민하던 찰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확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첫 만남에서. 네. 받아들이기가 좀 그분들도 예정이 너무 없던 일이라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때는 굉장히 큰 이슈였었어요. 저희 아. 모두가. 하지만 제가 제안했던 게 그 따님이 노카예요. 이름이. 네. 네. 노카한테 그러면 혹시 프랑스 보르도 대학 가서 양조학을 공부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졸업할 때까지가 4년이 걸리니 4년 동안은 프렐리 와인의 양조 디렉팅을 제가 담당하고 슬로베니아 현지에 있는 또 다른 이놀로지스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프렐리에 와서 제가 디렉팅한 양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이렇게 오더가 내려졌었어요. 그럼 대표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계속 원격으로 양조 디렉팅을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자면 하프 OEM 방식인데 3년이 걸렸어요. 한 번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양조가. 그래서 원래 기존에 프렐리가 생산하고 있는 와인 스타일에서 네. 완전한 내추럴을 탄생시키기까지가 3년이 걸렸고 3년 동안은 기존에 있었던 그 유작 네. 네. 그 유작을 저희가 다 수입을 해서 프렐리를 알리는 동안
완성이 되어 갔던 거예요. 그랬구나. 저는 사실 프렐리 와인을 몇 년 전부터 봐오긴 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자리에 처음 들어요. 한 대표님께서 직접 와인 디렉팅까지 해주신 와인이라니 너무 기대가 큽니다. 한번 오픈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캡을 안 씌는 것도 내추럴 와인의 일종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면 끓어넘칠 위험이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혹은 그 밀랍으로 이렇게 네. 왁싱을 하는데 네. 그것 또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편이라 네. 생산만 잘 되고 운송과 보관만 적절하게 한다면 네. 넘치거나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최대한 깔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이 내추럴 와인이라서 보관에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반 와인보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추럴 와인은 오래 숙성을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보존제, 가장 쉽게 이산화황이 안 들어가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시는데 내추럴 와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 보존제를 안 넣는 대신 다른 성분으로 보존의 역할을 대체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산이 있고 네. 알코올이 있고 타닌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 산이 높아야 돼요. 아. 그리고 타닌이 있으면 훨씬 효율적이고 종종 산미가 높고 자극적인 내추럴 와인이 발견되는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아,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천연 그 방부제 역할을 하는. 성분들도. 네, 아. 맞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양조를 공부할 때 천연 방부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비타민 C를 방부제 역할을 하도록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 자료를 사실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그것도 가능할까요? 비타민 C 외에도 많은 성분이 있긴 한데 보존제의 대체제로 산이라는 성분을 이야기할 때 그냥 총산만 이야기를 합니다. 아. 주석산이든 호박산이든 어떠한 산 종류든 간에 그냥 총산에 의한 pH 조절의 관건이고 그 다음이 알코올이 높을수록 유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타닌이 강할수록 유리합니다. 음. 근데 이러한 것들을 첨가제 없이 기술력을 배제한 채 만들어내려면 아무래도 시작점 자체가 포도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내추럴 와인에 있어서는 포도 재배나 네. 때로화가 굉장히 좋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반 와인처럼 보관이 된다. 다만 이제 기준점이 포도 자체가 굉장히 건강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게 맞나요? 정확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와인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제가 따라 보겠습니다. 네. 색깔 너무 예쁘네요. 저는 사실은 이 CB 피노라는 것은 처음 마셔보거든요. 이 품종에 대한 특징이 좀 있나요? 스비피노가 피노그리지오입니다. 근데 사실은 피노그리지오 재밌는 게 네, 많은 분들이 간단하게 네. 화이트 포도 품종으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하프 스비피노가 또 있어서 음. 로제라고도 부르는데요. 분홍빛을 띠는 포도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스비피노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색깔을 우러낼 때 조금 더 진하고 투명한 색깔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한 게 프레리에서 만드는 와인을 구성하는 포도 품종이 대표적인 게 뭐 모드라 프라킨자 보고 있는 CB 피노,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자메트나. 자메트나.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선택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처음 프렐리 만났을 때 재배를 하고 있는 포도 품종이었어요. 제가 새로운 거를 심어서 한 게 아니고 네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가까운 포도 품종을 활용해서 저희 스타일대로 이렇게 디렉팅을 한 겁니다. 그럼 대표님도 이 포도 품종 세 가지를 예전에 다뤄본 적이 있으세요? 양조하실 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래요? 특이점이 있었나요? 약간 좀 어렵다 아니면은 까다롭다라든지 뭐. 사실 블라프랑키시죠? 모드라 프랑킨자? 네. 모드라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게 피노누아였다면 정말 까다로웠을 텐데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네. 껍질이 그나마 조금 두껍고 농축미가 좀 있는 타입이라 수월한 반면에 스비피노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스비피노가 레드 품종만큼 두껍지가 않고 병충해에 좀 약해서 조금 우려가 많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행복합니다. 약간 건조한 편인가요? 그 지역이? 건조한 편이기도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경사가 좀 심합니다. 아. 프렐리의 포도밭 자체가 그리고 고도도 좀 있고요. 슬로베니아를 가보시면은 네. 많은 와인 하우스들의 포도밭이 굉장히 높은 고도의 경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엠버 와인 양조법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게 최초의 엠버 와인 책입니다. 그 책에서도 나와 있는 가이드가 네. 포도밭은 무조건 고도가 높은 곳에 경사지에,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해충제나 살진균제가 없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바람으로 네. 병충해를 관리를 해야 돼서 네. 프렐리도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혼탁하잖아요. 네. 이게 네. 이제 여과나 정제를 안 하나요? 아예? 아니면 어떤 정도는 한다? 아니면 이런 게 있나요? 플릴리 생산에 있어서는 네네. 청진제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 필터링도 안 합니다. 단순하게 걸러내기만 2번 하고 바로 병입을 하는데 대부분의 내추럴 와인들이 잔여물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굉장히 순하고 약간 워터리한 느낌이 있어요. 애초에 진한 풍미를 가진 품종이 아니고서는 네네.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잔여물을 활용해서라도 색깔을 좀 더 진하게 만들고 풍미를 더 한층 올리고자 잔여물을 적당하게 남긴 타입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잔은 상단에 있는 맑은 부분을 따라 주셨잖아요. 네. 두 번째 잔에는 이제 음. 와인의 잔여 성분들을 예, 혼합해가지고 네네. 한번 색깔도 비교해 보면서 시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크로아티아 오렌지 와인을 시음할 때 일부러 이제 상단의 맑은 층을 따로 뽑아서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찌꺼기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거를 온통 섞어가지고 혼탁한 상태로도 이렇게 비교해서 마셨거든요. 그런데 혼탁한 상태가 굉장히 강렬했고 시음 느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아띠모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예, 진짜? 지금 아띠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오렌지 와인을 잘 다루는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근데 네. 크로아티아에는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기대를 뛰어넘어서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오렌지 와인에 한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슬로베니아가 본국이죠. 슬로베니아를 중심으로 위쪽에 오스트리아나 아래쪽에 크로아티아, 네. 왼쪽에 국경선에 있는 이탈리아 프리울리 전부 다 오렌지 와인 생산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크로아티아에도 엄청 훌륭한 멤버 와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구나. 와. 저희가 크로아티아에- 크로아티아에 한 달 반을 있었잖아요. 그때 도대체 뭐 한 무슨 거죠? 시간을 보내는 그러니까요. 하나 갑자기 더? 생각난 질문인데 내추럴 와인에서 오크통의 의미는 어떨까요? 내추럴 와인에서도 오크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우선은 와인의 구조감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도 오크통이 사용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오크 나무에서 타닌이 나오죠. 네, 아무래도 타닌감을 조금 더 뽑는 이유도 내추럴 와인에서는 굉장히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뉴오크는 안 쓸 거 아니에요? 뉴요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래요? 이건 좀 되게 새로운데요? 뉴요크를 많이 그 이유가 쓰시는구나. 그냥 간단하게 네. 슬로베니아 오크나 아카시아 나무도 많이 사용합니다. 프렌치 오크를 쓰면은 타닌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안에를 태우지 않은 혹은 1단계만 태운 오크만 사용을 해요. 굉장히 라이트하게 토스팅된 오크를 쓴다. 네.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양조장에서 셀러에서 시음을 할 때도 프렌치 오크보다는 슬로베니아 오크나 뭐 오스트리아 오크를 사용한 통에 있는 와인들이 좀 더 강하지 않으면서 좀 부드럽고 섬세한 풍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슬로베니아 오크통의 약간 특징이라서 네.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특히 남편은 더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을. 대망의 제가 와인을 앞에 두고 안 마시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네, 대망의 시음을 좀 해보죠. 네, 먼저 맑은 부분부터. 너무 맛있는데요? 너무 강렬한데 이건? 제가 생산하는 와인을 평가하려니까 네. 뭐라 말을 해야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저희는 사실 시음할 때 생각나는 것들을 좀 바로바로 얘기하는 편이었었는데 저도 너무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요. 일단 마시기 전에 향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네. 빠지시겠어요? 저 굉장히 그 1대1로 너무 부담스러운데 일단 저는 보통은 와인들의 첫 향을 맡으면 1차 향에서는 과실향이 주되게 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와인은 좀 특이하게 꽃향이 1차 향에서 주되게 나네요. 좀 은은하고 퍼지는 향? 그리고 시트러스하다고 표현하기에는 좀 차분해요, 향들이. 저는 조금 더 치고 올라오는 향들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마치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데 네. 뭐 오렌지도 있고 다 있는데 보통 뭐 제가 오렌지의 뭐 과즙 또는 오렌지 껍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오렌지를 한 바구니에 그냥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구니를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은은하게 맡았을 때 느낌? 네. 그러니까는 엄청 이렇게 팍팍 치는 느낌이 없고 좀 다 차분한 것 같아요. 일단 향은 그렇습니다. 네, 일단 향은 그렇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저희가 침전물과 혼탁한 상태로 테이스팅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놀랐어요. 이거는 네.
무슨 파우더처럼 짙게 깔리는 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네네. 확실히 섞으니까 표현이 되네요. 제가 첫 번째 점 마시고 왜 이게 표현이 안 되지 했는데 이게 맑은 부분인 걸 제가 잠깐 착각한 것 같아요. 아. 이게 저의 경우에는 네. 와인을 마실 때 그 양조 과정이 그려지거든요. 오, 멋지다. 예. 야, 멋지다. 이게 저는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블라인드 할 때 어떤 분들은 무슨 향이네? 서늘한 기운에 어떤 그렇죠. 품종이겠구나.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 어떻게 만들었겠네? 어떤 기술 썼겠네? 뭐 넣었겠네? 이게 막 그려지는 게 너무 익숙해서 네. 딱 느꼈는데 두 번째 잔에서는 사실 약간 크리미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은은한 효모 터치? 그 이유가 스비피노를 생산할 때 발효가 끝나고 나서 2차 발효를 하고 숙성을 할 때 스테인리스 탱크에서 8개월 동안 가라앉은 효모를 넣어서 네. 수르리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생산을 거쳐온 결과 네. 너무 이게 워터리하고 네. 너무 수한 거예요, 와인이. 그래서 그래서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그래서 잔여물도 남기고 네. 수루리도 하고 결과가 이렇게 수루리에 의한 약간 크리미함과 동시에 질감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 느낌을 제가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천천히 시음을 해봤거든요. 네. 첫 번째 따랐던 상단부의 와인은 유질감이 엄청 뛰어나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와인은 강렬합니다. 일단 아까 뭔가 파우더 같은 향이 덮여있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 죽은 효모 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슈르리를 당연히 하셨으니까 그런 효모 향들 이거를 어떻게 좋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걸 다 양조 과정을 듣고 나니까 네. 이런 향이 나는 게 당연한 것 같고 또 입안에서는 엄청 강렬해요. 앞에 따랐던 맑은 부분보다 산미가 더 많이 느껴지고 그래요? 그리고 향 자체도 스월링을 하면 할수록 치고 올라와요. 이 잔에서는. 제가 프레일리 와인을 대상으로 해서 네네. 이렇게 방송에 소개드리는 게 처음이라 너무 새로운 기분인데 원래 평소에 카메라 없으면 저도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해주세요. 굉장히 되게 네. 힘드네요 생각보다. 부끄럽고 괜히 막 저의 발언이 되게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만든 와인이니까 당연히 맛있다고 말하겠지 막 이러실까봐 우려가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표현해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두 번째 와인을 마시니까 진짜로 씁쓸하면서 스트러스한 자몽을 확 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강렬하게 혀끝에 남고요. 양쪽에서도 산미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산미가 도드라지는 게 레몬같이 네. 확 쉬는 산미가 아니라 제주도에 귤들이 많잖아요. 한라봉의 산미가 가장 좋아요. 한라봉을 먹으면 시큼하다 이 느낌이 들거든요. 한라봉처럼 먹었을 때 기분 좋을 정도의 산미까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가운 말씀이 산미감이 좋다고 하셔서 네네. 기분이 좋은 이유가 네. 1차 발효만 끝났을 때 산미가 너무 높았어요. 약간 사과산도 너무 높고 네. 막 이런 초산도 조금 있어서 마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찡그러지는 그게 있어서 저는 원래 MLF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과실에 신선함을 더 넣어주기 위해 MLF는 아예 생각도 없었는데 이제 젖산 발효를 아예 안 네네. 하시려고. 젖산 2차 발효?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양조 과정 중에 3년 동안 산미가 항상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산미를 애초에 좀 낮추기에는 포도 재배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해서 그냥 아예 양조적인 방법으로 2차 발효를 해서 젖산으로 바꿔서 좀 더 한층 누그러뜨린 그리고 이와 더불어 슬루리를 해서 좀 더 크리미를 덮는 그걸 제가 좀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들이 팍 치고 올라오자 그 은은하게 퍼져 있는 거군요. 네. 저는 사실 색만 보고는 진짜 일반 오렌지 와인을 갖고 있는 팍팍거리는 이런 개성 강한 향들을 떠올렸었는데 막상 딱 와인을 마시고 보니까 이렇게 은은할 수가 없어요. 대표님 이 와인에서는 어떤 향들 표현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우선은 이 와인을 선호합니다. 이 와인 애초에 선호하시고요. 잔여물을 남긴 것 자체가 이러한 스타일을 제가 추구했기 때문인데 사실은 지금 스비피노는 제가 맑은 부분을 마시는 게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지금까지? 지금까지 저희 크루원들은 항상 이렇게 즐기는 걸 종종 봐왔는데 저는 애초에 이것을 그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안 마셔본 것 같아요. 지금 마셔볼게요. 네.
지금 향이 오렌지 껍질 향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또 하나가 약간 캔디 느낌도 있고 매니큐어 리무버? 맞아요. 그런 느낌도 네. 있어요. 근데 리무버라고 표현하면 음. 와인에서는 그렇게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시잖아요. 매니큐어 리무버 향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듣기에 불쾌한 향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오렌지 와인을 생산하는 현지 생산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OWF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OWF라는. 오렌지 와인 페스티벌이에요. 그것을 아. 진행하는 기관이 있어요. 네. 이게 최초가 슬로베니아고 현재는 1년에 3번씩 하는데 네. 한 번은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렇게 음. 하는 기관에서도 말하기로 오렌지 와인에서 매니큐어 리무버 향이랑 오렌지 필 껍질 향이 안 나면 안 돼요. 매니큐어 리무버 향은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해요. 근데 첫 번째 다른 와인보다는 당연히 혼탁한 와인이 그 향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한층 훨씬 강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약간 여기서는 좀 더 과실미가 더 나오는 것 같네요. 약간 복숭아 느낌도 살짝 있는 것 같고 살구도 살짝 있고 살구요. 예. 네. 그리고 살구가 잘 익지 않고 시큼한 느낌이 있는 살구 향들. 예. 산뜻한 느낌의 산뜻한, 살구가 네. 있고 역시나 약간 단 뉘앙스가 풍기는 캔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기준에서는 음식 페어링이 떠오를 정도의 와인. 밸런스가 좋아서 와인에 산미가 있어야 음식 페어링이 가능하지만 너무 산미가 치면은 어떤 음식을 갖다 댈지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떠오르는 음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와인들은 뭔가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렌지 와인이 굉장히 강렬한 스타일도 많은데 사실 시비피노 품종만 봤을 때 굉장히 엄청 강한 자극이 있는 엠버 와인 생산자도 많으세요. 최초에 저희가 프렐리와 함께 이제 와인 디렉팅을 할 때 목표 자체가 굉장히 워터리한 느낌도 있으면서 마시기 편안한 게 목적이었어요. 그냥 수한 느낌? 편안한? 그러다 보니까 음식과 매칭하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무슨 음식이 떠올랐냐면은 네. 제가 평상시에 잘 먹는 음식은 아니에요. 선배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그 샌드위치 안에 계란이랑 감자랑 이렇게 으깨가지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옛날식 가정에서 만드는 그런 샌드위치랑 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피크닉 가서. 네, 피크닉 가서. 네. 대표님 어떤 음식 권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프릴리 와인 마실 때 네네.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네. 그냥 오징어 땅콩이나 쥐포. 이유가 네. 저희가 저 혼자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네. 저희 크루가 있다 보니까 네. 음식과 와인의 마리아주, 페어링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마리아주까지 공부할 여유도 없고 솔직히 저는 와인만 마시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넷플릭스 볼 때 쥐포 구워서 항상 프릴리 먹는 것 같아요. 사실 이 프렐리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짠맛은 자극이 별로 안 됐거든요. 그 짠맛을 보완하려고 지포를 구워 드시는 그런 것 건가요? 같아요. 예, 미네랄리티 짭짤한 게 조금 부족해서 마시기 저는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음식 페어링을 하시는 직원분의 의견이 되게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부분으로는 스시 아, 도 스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추천을 해줬었고 특히 좀 기름진 거, 네. 참치나 방어 같은 거 되게 어울릴 것 네, 같아요. 그 이야기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엠버 와인의 가장 이상적인 페어링이 사시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다들 되게 추천을 해요. 아, 저희가 너무 좀 무지했네요. 도전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게요. 상상만으로 당장 마셔봐야겠는데요? 먹어봐야겠는데.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네. 내추럴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10년간 와인 업계에 있으면서 가장 크게 놀란 건 이 내추럴 와인 시장이거든요. 대표님이 계시지만 솔직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5년 전에 내추럴 와인에 대한 붐이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잠깐의 유행이다. 그런데 이게 안 끝나는 거죠. 오히려 자리를 잡아서 다양한 유통망이 생기고 또 소비층들이 이제 매니아층으로 바뀌고 말 그대로 판이 커졌잖아요. 지금까지도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놀라워요. 내추럴 와인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는 내추럴 와인 시장은 네. 말씀드릴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안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추럴 와인 시장이 해외에서는 한 10년 이상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내추럴 와인 붐이 일어난 지가 한 4년, 5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불안한 이유가 내추럴 와인이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펑키한 스타일과 예. 클래식한 스타일을 아직도 많이 모르세요. 아, 그거 왜 그럴까 고민도 해보고 많이 찾아보니까 그 이유가 애초에 그 펑키한 스타일의 내추럴 와인은 우리가 알던 그 맛이 아니에요. 그렇죠. 새로운 것이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와인을 드시던 분들한테 새로운 맛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내추럴 와인은 펑키한 스타일을 언급하게 되고 소개하고 마시다 보니 현 시점에서 내추럴 와인 하면 그냥 무조건 펑키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맞아요. 하지만 클래식한 내추럴 와인도 펑키한 내추럴 와인과 오래전부터 항상 같이 왔었어요. 앞으로는 저도 이 두 종류의 매력을 소개하고 네. 많은 분들께 알리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또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내추럴 와인 오래 갈까? 라는 저도 의문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개인적으로 사람은 자연을 그리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 와인을 드시는 애호가 분들도 언젠간 내추럴로 쭉 갈 수 있겠구나 계속 성장하겠구나 속도는 느려지더라도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와인 시장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앞으로 저도 보다 많은 내추럴 와인들을 접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지금 오늘 오픈한 와인이 제 기준에서는 펑키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클래식한 스타일이라 더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혹시 모르죠. 제가 나중에 펑키한 내추럴 와인 애호가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무튼 이런 변화와 시도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추럴 와인을 주제로 긴 대화를 나눴어요. 또 이렇게 먼 길을 와주신 한건석 대표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도 함께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너무 네. 감사해요. 아 정말요? 앞으로도 종종 네. 제주도에 와서 네. 두 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와인 이야기를 들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와인 너무 좋은데요? 나 얼굴이 좀 금방 빨개졌어.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와인 너무 맛있어. 아니, 예.